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칭 알고리즘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트림 방식, 블럭 방식. 근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건 블럭 방식이라 그랬고, 이 블럭 방식은 일정한 크기의 입력을 요구합니다. 메시지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 64비트면 64비트, 128비트면 128비트. 현재 쓰고 있는 AS는 키도 128비트, 블럭도 128비트예요. 그래서 입력이 항상 128비트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럼 128부터 적으면 채우기가 필요하고 128비트가 크면은 이제 쪼개서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쪼개서 암호화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암호화 모드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블럭 크기보다 클 때 얘를 어떻게 암호화할 건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그 방법이 암호화 모드이고, 암호화 모드 중에 가장 간단한 모드가 ECB 모드라는 게 있어요. ECB 모드는 나눠가지고 각 요 평문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문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했을 때의 문제점은 여기 나온 것처럼 P1과 P3가 우연히 같았다. 그러면 C1과 C3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면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AS, DES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암호화 모드는 그래서 ECB 모드를 쓰지 않고 다른 모드를 씁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아까도처럼 그 시저 사이프에 봤지만 항상 A가 D로 암호화되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 아까 soon처럼 어떤 평문의 어떤 형태가 암호문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조금이라도 또 뭔가 힌트 주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암호문에는. 평문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정보들이 그 암호문에 안 나타나야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P1과 P3는 뭔지 모르겠지만 같은 거네, 이런 것들이 정보 보호에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대치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 용도는 주로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쓰고요.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들이 메시지들을 비밀로 교환하고 싶을 때 먼저 안전하게 대칭키를 공유한 다음에 그 대칭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근데 그 용도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내 컴퓨터에서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해킹해서 들어와도 그 메시지를, 그 파일들을 가져가 봤자 그 파일의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할 때랑 원격 있는 사용자들이 그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고받을 때와 차이점은, 파일 시스템에서 암호할 때는 키를 누군가와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키 공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암호화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암호화했는데 키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복구 업체를 갖다 줘도 안 돼요. AS는 안 깨져요. 어떤 누구도 깰 수 없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복구 업체 갖다 줘도 안 돼. 그거를 착안해서 만든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랜섬웨어예요.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해킹 들어가서 여러분들 파일을 암호화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주면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돈 주면 풀어주나? 모르지.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복구업체 갖다 준다고 그거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랜섬웨어를 허접하게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잘 알려져 있는 AS 갖고 이런 파일 시스템 암호해 놓고 키를 여기서 없애고 잘 없고 자기만 갖고 있다 그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가 암호해 놓고 키를 여기다 남겨두면은 그 키를 찾으면 풀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겠죠, 랜섬웨어를. 그래서 랜섬웨어는 이제 우리가 암호 기술이 항상 좋은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인증인데, 개체 인증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 대칭키라는 건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인 사용자 간에 대칭키를 공유하게 되면은 인증을 제공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요 프로토콜을 한번, 간단한 프로토콜인데, 이 밥과 앨리스는 KAB를 공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유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안전하게 공유하고 있고, KAB는 밥과 앨리스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밥이 MB라고 하는 랜덤한 값을 줍니다. 근데 이 랜덤한 값을 요 환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nance라고 얘기해요. nance는 뭐의 약자냐면 number used just once입니다. 한 번만 사용. 지금까지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가 MB를 암호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 KAB로 MB를 암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이 그림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밥과 앨리스만 할 수 있죠. 근데 밥이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자기는 저거 한 적이 없어. 그럼 누가 한 거야? 앨리스가 한 거죠.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앨리스가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앨리스가 했다라는 걸 아는 건 우리 정보보호 세계에서는 뭐예요? 인증이 되는 거예요. 이 뭔가 어떤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을 다른 사용자가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용자를 인증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앨리스는 지금 현재 온라인이다. 통신을 하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 예전에도 이걸 똑같은 걸 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앨리스가 없어도 예전에 갖고 있던 메시지를 다시 주면 얘가 앨리스가 해줬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MB는 지금까지 쓴 적이 있는 값이 없는 값이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요번에 보낸 요 MB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얘는 알 수 있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게 아니라 1번 메시지를 보지 않고는 앨리스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올지 모르니까 저걸 보지 않고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 이후에 만든 메시지고, 그럼 여기 시간 정보가 없지만 시간이 예측이 되는 거죠. 내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내 요청, 이번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인증 목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지만 또 인증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왜? 둘이 갖고 있는데 내가 안 한 거라는 걸 알면 누가 한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거죠.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제한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쓰잘데없는 얘기인데, 아주 예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키 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저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정보보호 기술들이 좋은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통신 채널로 교환하면은 누구도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기관들은 수사 목적으로 필요하면 감청을 할 수 있고 싶어 해요. 감청. 근데 통신 채널을 암호화했어. 그러면 국정원이 와도 그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암호 기술을 제한하자. 공개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쓰게 하더라도 나한테 키를 주게끔 만들자. 정부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나 키 암호 알고 쓰고 싶은데 내 키는 이거예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키 위탁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 주겠어요? 특히 이런 무슨 나쁜 사람들이 범죄를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신을 암호해서 하는데 정부한테 내가 사용한 키를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초기에는 많이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감청 능력을 유지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암호 알고리즘에 정부만 알고 있는 뭔가 이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의미가 없죠. 못하는 거 되는 거죠. 그냥 AS 쓰면 이 AS를 온전하게 제대로 만든 AS면 뭐 누가 와도 못 깨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키 위탁이라는 거고, 근데 만약 키 위탁을 하게 되면은 키를 복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내가 키를 위탁해 놨으니까 내가 분실했으면 그 사람한테 요구해가지고 달라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근데 키 복구는 굳이 키 위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잘 2중 3중으로 백업을 해 놓으면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백업해 놓은 걸 가져다가 내가 쓸 수가 있죠. 주로 요즘은 키를 백업하지도 않고 키를 뭔가 분실하면은 새로 발급받는 형태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복구와 위탁은 또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키 위탁을 할 때 또 항상 나오는 얘기가 키 위탁을 하라고 했으면 이 위탁을 하게끔 이제 사용자들한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그러면 그 키 위탁을 키를 받은 그 기관이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뭔가 신뢰할 수 있으면 그나마 또 주겠죠. 근데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권한을 또 집중하면 안 되고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권한을 분산할 때는 암호 기술에서는 TN 뭐 그 기술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관을 뭐 국정원에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경찰, 법원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지만 뭔가 그 키 위탁의 한 키를 이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그나마 좀 정직한 사용자들은 이렇게 위탁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키 위탁 관련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이제 코인 거래소 같은 게 있잖아요. 코인 거래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코인들도 주로 공개키를 사용자마다 소유자가 공개키를 만들어서 그 공개키 갖고 이제 내 돈, 내가 보유한 돈은 이게 내 돈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개키 기술을 써요. 근데 이 공개키 기술을 쓰려고 그러면 개인키는 누구만 갖고 있어야 돼? 사용자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일들은 누가 직접 해야 돼? 사용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여러분들도 귀찮아 하는 게 맞아요. 편리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은행 같은 시스템 어때요? 항상 내 대신 누가 은행에서 뭔가 일 처리들을 해줄 수가 있죠. 내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코인 거래소에 내 대신에 좀 투자를 제때제때 뭔가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뭘 줘야 돼? 내 개인 키를 거래소에 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에 주지 않고 내가 직접 하려면 모든 거래를 내가 직접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뭐 투자 같은 형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신뢰해서 내 키를 주면은 이제 내 키를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가 털렸는데 사용자 돈이 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 돈은 그 사용자만 개인 키를 유지하고 있으면 코인 거래소가 털려도 코인 거래소가 보유한 돈이 사라질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 소유가 될 수는 있어도 일반 거기에 가입자들의 돈이 사라질 이유는 뺏길 염려는 없어요. 근데 왜 뺏겨요? 사용자들이 코인 거래소에 모두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 키도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 키도 맡기면 이제 그런 거죠. 편리성, 안전성. 이거에 늘 우리가 이제 저울질하면서 쓰겠죠. 나는 그래도 좀 편리하게 쓰고 싶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조금 그 거래소한테 뭔가 시키고 싶다. 내 대신 뭔가 하게끔 하고 싶다.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은 키를 줄 수밖에 없고, 키를 주면은 그 거래소가 별로 안전하게 키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개키로 넘어오겠습니다. 공개키는 이제 두 개의 키를 쓰는 거예요. 공개키, 개인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공개키는 누구한테나 다 그냥 줄 수 있어요.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줄 수가 있고, 개인키는 나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성 목적으로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쓰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대응되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그 사용자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개키 기술에서는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개인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개인키로 암호하면은 비밀성이 보장될까? 안 되죠. 왜? 공개키는 아무나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이 돼요? 개인키로 암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다 풀 수는 있어도 암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그 사용자만 암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키로 암호하는 게 어떤 기능이 되냐면 전자 서명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키로 암호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키로 암호하게 되면 인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사람밖에 알 수. 그리고 그 개인키로 암호했는지는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대칭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필요해? 전자 서명할 때 필요한 거죠. 김상진만 서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김상진 서명한 거는 다수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공개키 방식에서 거꾸로 쓰는 거예요. 개인키와 공개키를 거꾸로 쓰게 됩니다. 공개키는 처음으로 76년도에 디피와 헬맨이라는 사람이 학술 문헌에 공개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국가 비밀 문서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 비밀 문서가 오픈이 됐는데 이제 76년도 이전에 그 영국 그 기관에서는 다 이 공개키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미국도 똑같이 자기네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증명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개된 문서 중에 이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문서는 없는데 그렇게 자기네들도 훨씬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문헌에 이제 발표는 안 한 것 뿐이라는 거고요. 학술적인 문헌에는 76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개키 기술은 대칭키 기술에 비해서는 역사가 대단히 짧은 거죠. 76년도에 비로소라 처음 뭔가 세상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칭키 기술은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저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개의 역사가 차이가 큽니다. 공개키 기술에서는 공개키는 우리가 비밀로 상대방한테 줄 필요가 없지만 인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 항상 이 공개키가 김상진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의 목적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그런 어떤 장치가 인증서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에는 RSA, 엘감마, 타운 곡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RSA 그리고 엘감마, 타운 곡선도 많이 쓰고 요즘은 이제 타운 곡선을 많이 써요. 타운 곡선은 엘감마 이산대수 문제와 똑같은 건데 환경을 바꾼 거예요. 환경을 바꿔서 키 길이를 좀 짧게 만들고 조금 더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대칭키들은 그냥 의사난수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128비트 키가 필요하다. AS.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는 게 대칭키예요. 근데 얘는 대칭키를 그렇게 생성하지 않고 보통은 여기서 보면 이 X가 개인 키고 Y가 공개 키예요. 그래서 X를 생성한 다음에 랜덤하게 X를 생성한 다음에 요 이용해서 Y를 계산하는 형태로 보통 만듭니다. 개인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 키를 어떤 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개 키를 만들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공개 키를 보더라도 뭘 계산 못 해야 돼? 개인 키를 계산할 수 없어야 돼. 그래서 Y를 알더라도 이 X를 못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X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모든 경우를 다 해볼 수가 있죠. 이쪽도 대칭 알고리즘도 128비트 키면은 2의 128승계의 키를 모두 해볼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G의 1승부터 쭉 해보면 되지. 근데 그게 해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게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이 RSA는 이런
인수분해 어려움에 근거하는데 n을 알아도 이 n으로부터 PQ를 계산 못해요.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의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런 수학 문제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저 문제들이 어렵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수들이 매우 커야 돼요. 여기를 2, 5, 10 줬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암기로 할 수 있죠. 2, 5다는 건. 근데 그걸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야 돼요. 보통 지금 n이 2048비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PQ는 1024비트 수여야 돼요. 1024비트 수. 1024비트 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그 1024 수들을 갖고 막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느리겠어요? 컴퓨터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얘한테 주기 위해서 플러스 얘가 밥인데 플러스 KB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맞고 플러스 KC를 줘가지고 앨리스가 플러스 KC가 밥의 걸로 착각하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보내면 밥은 볼 수 없고 캐럴이 볼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KC로 암호하면은 이 메시지를 밥이 한 걸로 착각하겠죠. 왜? KC가 이제 밥 걸로 플러스 KC가 캐롤이 아니라 밥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앨리스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공개키를 쓰기 전에는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쓰는 게 인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키가 이 사람 키다라는 거를 뭔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참 고민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직까지도 뭐 아주 정말 대단한 기법이다 이런 게 없어요. 사용하는 게 인증서라고 하는 건데 저 인증서는 대단한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석사 학생이 저런 거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그게 표준화되어서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 표준화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는 더 좋은 뭔가 좋은 방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저 인증서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또 할 겁니다. 공개키 알고리즘은 그럼 어떤 용도로 쓰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 알고리즘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성능이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져서 이제 공개키 알고리즘은 꼭 공개키로 하면 좋은 것들만 공개키로 하고 나머지는 대칭키를 씁니다. 즉 혼합해서 같이 쓰는 거죠. 대칭도 공개키도 같이 써서 프로그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 방식을 씁니다. 메시지는 대칭키로 암호하고 이제 키를 공개키로 암호해서 상대방한테 주는. 이게 이제 TLS에서 쓰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목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 목적으로 쓰는데 RSA 알고리즘 같으면 공개키 알고리즘하고 공개키로 암호하는 알고리즘하고 개인키로 암호하는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키만 달라지는데 그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산대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알고리즘 써요. 똑같은 키인데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써요. 대칭적이지 않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건 알고리즘 모습 보면 되겠고 주요 마일스톤을 공개키와 대칭키 기술을 좀 소개하면은 데스가 발표됐고 이제 AS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사이퍼 그러니까 보통은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 주로 쓰다가 이제 최근 와서는 스트림 사이퍼도 어떤 식으로 하면 안전하게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서 스트림 사이퍼를 또 현장에서 조금 쓰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단순하게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인증 암호화라는 건 뭐냐면은 메시지의 비밀성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비밀성 플러스 무결성까지 보장하는 것을 인증 암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증 암호화로 일반적으로 메시지 암호화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메시지를 암호하는 거에만 보통 이렇게 초점이 뒀다면 그렇게 되고요. 이제 공개키 쪽에는 RSA 이산대수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문제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128비트면 그 다음에 이제 128비트가 부족하면 256비트 이렇게 늘어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전수조사를 비트로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제 키가 이제 현재의 기술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면 키 길이가 막 2048비트 썼다가 4096비트 쓰고 막 이렇게 비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RSA 이산대수 기반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타원 곡선 방식이고요. 뒤에 가서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쪽 공개키 기술들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은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이 이산대수 문제와 인수분해 문제는 MP 문제예요. MP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예요. 없다고 증명도 안 돼 있지만 발견이 안 된 문제예요. 근데 MP 완전 문제는 아니에요. MP 완전 문제는 아니고, MP 완전이라는 건 얘 깨지면 다 깨지는 거죠. 그런 MP 완전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MP 문제예요. 이 두 개는. 그런데 이 피터 쇼라는 사람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이 두 개의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놨어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되면은 얘네들은 또 그거에 근거하는 타원 곡선은 못 써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은 타원 곡선을 쓰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은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비트코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바꿀지 안 바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요. 얘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을 원래 ON에 필요한 거를 양자 컴퓨터에서는 다 O 스퀘어 N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퀘어 N으로. 그러니까 원래 128비트면 안전성이 2의 128승이죠. 근데 양자 컴퓨터 가면은 그게 안전성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2의 64승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는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스테이트가 두 개? 이렇게 막 원비트가 막 뭐 여러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돼요. 그러면 근데 이쪽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얘가 이제 128비트니까 얘 안전성 양자 컴퓨터만 시험하면 64비트로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28비트 대신에 뭘 쓰면 돼? 256비트를 쓰면 그냥 좀 키 길이가 늘어졌지만 양자 컴퓨터를 쓰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아예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쪽 공개키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은 이제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가 물론 지금도 장난감 수준으로는 존재하고 그 어떤 사이트 가면은 그걸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용할 수 있는 비트가 한 4비트인가 뭐 되게 제한적인 장난감 수준으로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PC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뭐냐 만들어졌다. 그러면 또 세계가 한번 또 바뀌지 않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학교에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머리 아파. 근데 아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예측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한 10년 뒤면 현실화될 거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은 뭐 모르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인증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개키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하는 그 장치가 필요한 건데 그 장치를 이제 콘펠더라는 석사 학생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인증서라는 걸 쓰자는 거예요. 인증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이 키는 김상진 거라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해 주는 거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보증을 어떻게 하냐? 전자 서명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전자 서명에서.
그러니까 또 공개 키를 뭔가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뭘 쓴 거예요? 공개 키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를 인증하기 위해서 이 키가 누구의 키다라는 걸 이게 보증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인증서면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카카오가 그 회사가, 네이버면 네이버가 보증해 주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거 있었죠. 이 공인인증서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법으로 인증기관, 공개키를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사설업체, 사설법인은 안 돼요. 나라에서 승인을 한 비영리 법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비영리 법인들만 하니까 국가에서 만든 기관들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만 그거를 인증서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과 할 때는 금융결제원이라는 데서 발급을 해줬어요. 그럼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네, 그 뭐죠? 30만 원 그 무슨 코트 사건 박근혜 때 이름 뭐지? 그거 이후로 공인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됐는데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인인서가 이제 공인인서의 지위를 없애고 이제 이름을 공동인증서로 바꾸고 이제 사설 기관들도 몇 개 한 되죠. 제가 아는 게 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있나? 그런 데서 이제 사설 인증서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전자 서명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 서명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전자 서명은 이제 또 함수니까 키를 이용해서 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건데 그냥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에 넣어서 암호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 서명할 때 해시 함수를 쓰는 거는 메시지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긴 메시지 암호화하는 것보다는 늘 똑같은 크기의 메시지에 암호화를 하려고 해서 뭘 대신해요? 메시지 대신에 그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해시 값에다가 암호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 그 얘기는 또 뒤에 가서 하니까 그냥 지금은 요 개념 몰라도 그냥 전자 서명을 한다. 그럼 이 전자 서명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인증기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증기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키가 되죠. 그 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정보는 요 두 개가 요 정도가 중요한데 유효기간이 있고 이제 여기 김상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테고 여기에 이제 공개키 값이 들어가요. 그 밖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그 값들 즉 요 키는 김상진 거다라는 거를 요 기관이 보증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서예요. 인증서. 그래서 이 인증서라는 것들을 표준화했고 그 표준이 X.509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 X.509고 여러분들이 인증서는 개인 인증서도 많이 보겠지만 혹시 서버 프로그램하거나 웹 서버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TLS 인증서 같은 거를 쓰게 되는데 그 TLS 인증서도 똑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쓸 때도 뭐 구글 접속하면 HTTPS가 되죠. 그때도 구글의 인증서를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구글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한 사이트가 구글께 맞는지 보고 또 그렇게 해서 하죠. 그때도 인증서를 써요. 근데 그 인증서를 발급하는 어떤 그 환경하고 또 우리가 썼던 인터넷 뱅킹 할 때 썼던 그 환경하고는 조금 그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인증서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증서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공개 키 방식에서는 키가 몇 개? 두 개죠. 개인 키와 공개 키예요. 그리고 인증서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공개 키만 들어있어요. 개인 키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 공개 키, 이 인증서는 아무한테나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키는 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초기 그 인터넷 뱅킹에서는 개인 키는 어떻게 했냐면은 패스워드로 암호화했어요. 그러니까 파일에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파일이 늘 있는 거예요. 개인 키를 암호화된 그 파일 그리고 인증서 파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뱅킹 할 때 인증서 패스워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인증서는 원래 패스워드가 없는 거야. 뭐의 패스워드예요? 개인 키를 풀기 위한 패스워드 넣는 거예요. 초기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넣는 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개인 키를 암호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 암호할 때 사용되는 거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홍길동의 인증서를 받았어요. 아니면 구글의 인증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인증서가 구글 건지, 이 인증서가 홍길동 건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검증하는 절차는 보통 요 4가지 절차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서명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효한 서명으로 만들어졌는지 서명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얘를 확인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럼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또 확인해야 되죠. 그럼 그 인증기관에 또 상위 인증기관을 가야 돼. 그럼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 없어. 어딘가에 가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관을 우리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최상위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누가 보증을 해? 자기 자신이 그냥 해요. 자체 소명. 그러니까 좀 자체 소명 인증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자체적으로 서명해서 이 키는 김상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서 김상진 거라고 주장하면 누가 진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는 얘가 보증해주고 얘는 또 누가 보증해주고 그럼 올라가다 보면 없지. 하나님이 해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 가면 자기 자신이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자기 거가 자기 거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그 안전성에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거죠. 깔끔하지가 못하죠. 어쨌든 서명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거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돼요. 이 용도가 이 용도에 맞는 건지. 보통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는 범용 인증서가 있고, 전용 인증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용 인증서는 공짜야. 공짜로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냥 무료로 발급해 주고요. 범용 인증서를 발급하면은 돈을 좀 냈어요. 5,000원인가 냈어요. 근데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터넷 뱅킹 할 때뿐만 아니라 뭐 정부 입사 가서 등본 뗄 때라든지 그 인터넷 쇼핑에서 옛날 그 30만 원 초과했을 때 서명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범용 인증서는 한 가지 용도나 여러 가지 용도 쓰는 거고 전용 인증서는 딱 그 용도로만 인터넷 뱅킹이면 인터넷 뱅킹, 증권이면 증권 그 용도로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인데 신용카드도 유효기간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효기간까지 쓰면 되는데 유효기간 전에 내가 지갑을 잊어먹는다든지 뭐 분실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해서 이 카드가 분실됐으니까 새로 발급받아달라고 하고 이 카드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폐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증서도 처음에 발급받았는데 1년짜리 받았어요. 쓰다 보는데 내가 잘못 써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는데 하드디스크 포맷해 버렸네. 그럼 이제 없잖아요. 그럼 새로 발급받아야 되니까 새로 발급받으면서 뭘 해줘야 돼요? 이전에 발급했는데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인증서는 폐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확보해서 쓰려고 할 때 폐지된 인증서니까 그거를 사용 못하게 하겠죠. 사용을 하더라도 그거를 뭐 적법한 어떤 사용으로 인정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4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4가지를 매번 인증서를 확인할 때마다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보통은 우리가 한번 사용한 인증서는 캐시할 수 있어요. 내 시스템에 보관할 수가 있고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인증서를 맨날 같은 용도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은 아까 한번 했을 거예요. 확인했겠죠. 용도도 아마 확인했으니까 그 용도는 문제가 없을 테고 뭐만 확인하면 돼요? 늘 유효기간과 폐지 여부. 폐지 여부는 늘 해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폐지될 수 없으니까 폐지되는지 모르니까 폐지 여부는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요 꼭대기를 올라가다 보면 맨 위는 자체 서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체 서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최상위 인증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인증서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아마 카카오톡 자체도 자체 인증서를 쓸 거예요. 근데 이 카카오톡 인증서가 진짜 카카오톡 인증서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서가 없어. 네이버도 그렇고 공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사설 인증기관을 넘어가면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오픈 디자인, 보안과 관련된 오픈 디자인에 대한 컨셉들이 잘 없고 정부도 그걸 잘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다른 기관들 간에는 상호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상호 인증. 그러니까 이제 뭐 한기대가 인증기관이면 한기대가 우리들 보증해주고 뭐 당국대가 있으면 당국대가 인증해주고 당국대가 한기대를 인증해주고 한기대가 당국대를 인증해주면 당국대 학생 인증서가 오면 그 상호 인증서를 통해서 당국대 학생을 인증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상호 인증이 되겠고요. TLS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브라우저에 신뢰하는 인증기관 거를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하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으면 유효한 인증서로 발급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좀 오래되신 학생들은 예전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갔는데 막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요즘은 없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확인되지 않은 인증서라는 게 나와요. 확인되지 않은 인증서는 구글 브라우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구글이 신뢰하는 인증기관이 아닌 그냥 듣보잡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학교로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포함되어 있는 인증기관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증서를 이 TLS에서 쓰는 어떤 그 신뢰 모델과 인터넷 뱅킹에 쓰는 신뢰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일이 되겠구나. 내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